녹화를 해볼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웨비나를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요. 근데 생각만큼 많은 참여를 이루어내기가 쉽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8월에 처음 이걸 시작을 하고 거의 뭐 격달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8만 원에 교재랑 웰빙 밴드 미리 배송해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오히려 신청자가 많으셨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야겠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하고서 이번에 2만 원에 오픈을 했는데 취소할 뻔했어요. 너무 신청들을 안 하셔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고가로 강의 신청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그냥 참여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단톡방에도 지금 60분 정도가 모여져 있는데도 오늘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33명이에요. 제가 4년 이상을 고군분투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멍석이 깔렸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지금 8월에 처음 모였죠. 우리 셋이. 그래서 정수영 선생님께는 암 환자들의 그런 암성 통증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최명원 선생님은 워낙에 지금 만성 통증 그쪽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들을 우리 물리치료사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통증이란 그냥 우리의 조직 손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아파서 움직이고요.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움직여요. 그런 것들을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이 잘 알아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이 그림 보시고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지금 이게 올 총과 작년 이맘때일 거예요. 그때 지금 엠마라는 인형이 등장을 했었어요. 앞으로 튀어나온 목에 구부정한 허리, 장시간 컴퓨터를 바라보느라 벌겋게 충혈된 눈, 그리고 발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퉁퉁 부은 다리. 이것은 엠마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인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냐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직장인들이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씩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고 90%는 이런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답변을 바탕으로 미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지도 몰라 하고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인형이라고. 이걸 봤을 때 저는 이게 신체 활동 부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기사를 1월에 했던 림프 파티라는 제 발표에서 사용했었어요.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바디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바디 어웨어니스, 우리가 신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지 오래 앉아 있어서 그리고 좌식 생활이라서 그리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 메시지를 저는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정말 이러한 신경과학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몸의 감각을 시상이라는 곳에서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우리의 뇌의 각 피질, 보통은 두정엽의 감각, 체성 감각 피질에만 그 감각을 보낸다고 생각했지만 꼭 그렇진 않고요. 인슐라, 섬엽이라는 곳에 보내는 이러한 어떤 감각들이 있다라는 것, 신체 내부 수용 감각, 인테로셉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운동 감각이라고 하는 프로프라이셉션, 고유 수용 감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 피부에서 이렇게 온다 하지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방광이 스트레치 되는 경험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이게 내장기에 뭐 이런 감각은 난 느낀 적 없어 이러는데 우리는 많이 느껴요. 하루에 8번 정도. 응? 그러면 이게 그 감각이 느껴졌는데 우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은쌤 켜놨네.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아프겠죠. 어디가?
어디가 아플까? 응? 오줌 안 참고 참은 거랑 같아. 어디가 아파? 방광이 터질 것 같이 해서 아프잖아요. 그쵸? 방광이 터질 것 같아. 우리가 그거를 알아차려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화장실에 갈지 뭐 할지 이게 판단이 쓰잖아. 그쵸? 근데 이게 정말 이 아픈 게 화장실을 갈 정도의 그런 정도인지 아니면 내가 병원에 가서 뭔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는 내 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판단을 하는 뇌가 어디라고요? 이 부위예요. 이 부위. 이 부위에서 anterior cingulate cortex, 전대상 피질, 전두엽 해서 여기서 판단을 해서 다시 명령을 내려. 내가 빨리 뛰어서 화장실을 가든지 움직이게끔 수익은 아니면 불수익은 지금 여기 이게 시상에서 감각을 받아들이죠. 이 밑에 시상 하부 있고요. 그 밑에 뭐 있어요? 뇌하수체 있잖아요. 시상 하부 자율신경계의 중추 즉 교감신경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것인지 아니면 부교감신경 릴렉스 해서 어떻게 방광을 수축하게 해주고 골반저 근육을 이완하게 해주고 해서 시원하게 오줌을 놓게 하든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전두엽에서 명령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이 판단에 뭔가 영향을 주는 게 누구라고요? 섬엽이에요. 섬엽. 섬엽. 인슐라 콜텍스. 여기서 제대로 이 정보를 알아차려야 해요. 이게 방광이 터져서 죽을 무슨 방광염, 어? 요로감염 뭐 이럴 건지 이런 계통의 통증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오줌이 마려운 건지 지금 방광이 스트레치 돼서 방광 근육을 수축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인 건지를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슐라거든요. 섬유. 여기서 뭔가가 오해가 되면 뭐랄까 우리는 모든 걸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교감신경을 막 항진시키는 쪽으로 다 그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스치기만 해도 아파. 보통 유방암 수술 받고 막 이러고 나서 수술한 이후에 다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건들기만 해도 아프다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desensitization. 더 괜찮아 하는 자극들을 살살살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왕절개 하신 엄마들, 그리고 회원부절개 하신 엄마들, 막 이런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desensitization, 그런 탈감각화, 탈민감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믿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이랑 가닿아 있어요. 이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쉽게 풀 수 있을지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두려워요. 항상 두렵죠. 강의하기 전에는 이걸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함께 행복하게 이걸 느낄 수 있을까? 알아차리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굉장히 또 마음이 답답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제가 교감신경 항진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목소리 톤 꽉 막히죠. 왜? 횡격막 그리고 여기 성대 미주신경이 조절하거든요. 부교감신경, 크레니오 파트에서 그리고 세이크랄 파트에 누구? 골반저. 얘네들이 제대로 활성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뭘로 넘어가요? 교감신경? 그냥 바짝 긴장해? 그러면은 막 달달달달 떨리면서 막 부드드드드 부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 손발까지 저려요. 막 머리 아프고 둥둥거리고. 그런 파국에 치닫지 않으려면 일단 횡격막 호흡부터 한번 해 볼게요. 아까 3시부터 들어오셔서 같이 보신 분들은 나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클래스 101에 오픈을 한 거거든. 근데 클래스 101 지금 듣고 있는 선생님이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안 들려요." 하시니까 나는 '어머 클래스 101에 다 보신 분이 왜 그러시지?'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혼자 보는 거랑 함께 한다라는 게 참 에너지가 다른 것 같아요. 어. 아까 내가 만들었는데도 같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 보니까 또 막 느낌이 다르더라고. 같이 해 볼게요. 횡격막은 여기 갈비뼈 하단 7, 8, 9, 10, 11, 12번 안쪽 연으로 해서 도움 형식으로 요렇게 있어. 여기에. 검상돌기. 그 도움 형식으로 있어서 센트럴 텐던. 중심 텐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수축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중심 거는 텐더는 어디랑 연결이 돼 있다고? 우리 요추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움직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갈비뼈 부분이 잘 안정화돼 있어야 돼. 그 안정화시켜주는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목에도 붙어 있고 경추 그리고 장골에도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횡격막이 제대로 호흡이 안 되면 자꾸 그 부분들이 근육들이 더 뻣뻣해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횡격막 호흡하기 전에 어쩌냐면 계속 좀 살랑살랑 한번 좀 긴장 좀 풀어볼게요. 먼저 목도 살랑살랑 그냥 부담 없이 움직여 보시고요.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그리고 골반도 좀 흔들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내 손을요. 이렇게 잡지 말고 뒤쪽으로 잡아볼까요? 어,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나도 되게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허리 뒤에 밴드를 둘러서 무릎에다 꼈어요. 그러면 살짝 요방형근, 쿼드라투스 럼버름 역할을 해주면서 이 부분이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손은 어디에 두냐 이렇게 잡기보다는 갈비뼈 이렇게 잡아줘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들이마실 때 내 몸은 풍선. 잘 보인다. 자꾸 여기만 들썩이는 게 아니라 어디? 옆에, 뒤에. 이건 갈비뼈의 모양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 갈비뼈의 모양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 맨 위에 갈비뼈는 앞쪽으로 더 이렇게 들게끔 돼 있고요. 중간 부위는 옆으로 팽창하게끔 돼 있고요. 맨 끝에 캘리퍼식으로 해서 뒤로 벌리는 11, 12번 갈비뼈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갈비뼈를 움직이게 해주겠죠. 횡격막 자체가. 그러니까 호흡할 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보여드린 대로 전체 부피 팽창이에요. 횡격막 호흡을 복식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로병사 비밀 촬영을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작가님이 제가 횡격막 호흡 티칭하는 걸 그냥 복식 호흡 이렇게 바꿔버리셨어요. 흉복식 호흡이어야 돼. 흉강을 넓히기 위해서 횡격막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흉강 팽창 내려간 만큼 복강 팽창이에요. 어떤 식으로? 복부 근육도 늘어나고 골반저 근육도 늘어나고 등허리 근막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등허리 쪽에 뼈가 있으니까 이게 참 느껴지기가 힘들다. 일 뿐이죠. 골반저도 늘어나고 복근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레리꼬 이완이 아니에요. 어떻게? 늘어나면서 원심 수축 20%예요. 살짝 수축이 되는 거라고. 근막 슬라이딩에 의해서. 어렵죠? 어. 이거를 잠깐 사이에 알기는 힘들어요, 선생님. 책을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계속 공부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책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라이브 강의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또 책을 써요. 그러면서 조금씩 저도 더 알아차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림프순환 운동 전문가 과정도 열었죠. 그리고 클래스 101이라고 그쪽에 내 몸 청소를 위한 림프순환 운동법. 아까 1시간 동안 보여드렸다. 그 내용 중요한 것만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이런 식으로 생리전 증후군, 임신, 출산, 갱년기, 그리고 암, 환우 전반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자주 몸이 붓고 뻣뻣함을 느끼시는 분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두려움에 의한 교감신경 항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성준 교수님과 함께 림프 파티 1월에 했을 때도 결국에는 자율신경계를 는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웰빙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안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더라도 교감신경 항진에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방법들을 통증이나 불안, 우울감까지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이 짧은 시간에 알려드리는 건 정말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공급을 위한 혈액순환, 그리고 청소를 위한 림프순환.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내용으로 제가 링크를 드렸어요. 그 링크는 그냥 계속 열어둘 거예요. 이 강의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그대로 공지드린 대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림프 백은 피부 스트레칭에 의해 80%가 그리고 20%는 심층의 근막 슬라이딩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이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횡격막 호흡이 이 림프 청소의 이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임신한 여성들이 림프 순환이 굉장히 힘겨울 수 있다. 그리고 아이 낳고 나서도 어떠냐면요. 횡격막 호흡 잊어버려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정말 이런 방법들을 본인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선생님들 그냥 그 링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넘어갑니다. 제가 림프순환 운동법을 처음 접했던 곳이에요. 북콜로라도 대학을 제가 갔었죠. 북콜로라도 대학에 가서 여기서는 그 당시에는 RMCRI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림프순환 운동법을 배우고 제가 발표까지 했어요. 제 웰빙 밴드. 거기서 암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등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방법들은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요. 조절되지 못하는 급격한 노화를 겪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인재활을 10여 년간 연구해왔던 그 당시에 저로서는 진짜 많은 영감이 떠올랐어요. 제가 2009년도에 웰빙밴드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노인들의 운동뿐만이 아니라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환자들에게 정말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떠났던 길이었는데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죠. 더구나 젊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도 병행하게 되는데 갱년기장애, 지금 제가 이제 지금 겪고 있죠. 그것을 급격하게 겪게 되겠구나. 그동안 많이 놓쳤던 생각들을 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술에 의한 통증과 그리고 붓는 증상, 그리고 피로감, 그리고 여기에 림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봤고요. 그리고 특히 수술하는 경우에 트랩플랩이라 그래서 이렇게 복부 피판이나 광배 피판, 그 환자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는 등판에 있는 살 떼다가 내 가슴 만들었어. 만신창이야.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만신창이 맞아요. 신경 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여기 있는 분포되어 있는 신경, 그리고 림프, 그리고 그 이후에 섬유화, 당연히 로백 페인, 허리 통증 올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시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재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굉장히 저는 많이 화가 났어요. 이런 수술을 권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래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에서 티슈 익스판더를 권장을 한다고 하는데 수술할 때 그냥 아예 한 번에 해 하고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하신대요. 그리고 다시 이 수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지금 이제 또 들여온대요. 그리고 보험으로 해 주고 한 번 수술할 때 같이 해 버리자고 정신없는 환자한테 권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녹화하기로 했지? 워워해야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런 그 엑셀러리 웹 신드롬이 이제 정신영 선생님께서 조금 더 강조해 주실 거고요.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운동법은 심부 근육부터 동원된 협응 운동이지 어느 하나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알게 된 걸 깨닫고 어떻게 이걸 운동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저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물리치료사 얘기할게요. 왜 카피를 합니까? 왜 뭐 하버드 뭐 운동법 이러면서 그냥 모양을 만드는 이런 거, 뭐 아령 들고 하는 이런 운동, 그리고 세라밴드 들고 막 이렇게 잡아당기 이런 운동 제발 좀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본 결과 우리나라가 가장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운동 티칭 방법에 있어서는. 그러면 조금 더 공부해서 우리가 좀 발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는 피부 질환, 그리고 디하이드레이션, 탈수라든지 이데마, 거의 비슷한 문제들인데요. 근데 방사선 치료 받으신 분들은 이게 피부의 문제, 그리고 근막의 섬유화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내가 방사선에 너무 노출해서 이렇게 힘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환자들은. 근막이 이렇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하고요. 방사선 치료 전 그리고 후 어떤 식으로 피부 관리하고 근막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꼭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케모테라피, 화학 치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몸에 독을 붓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어지럼증, 그리고 뼈, 근육, 그리고 심장, 그리고 페리페럴 뉴로퍼시, 무슨 말이야, 말초 신경병증,
특히 그쪽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이렇게 게임하면서 운동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절대 반대예요. 좀 이따가 우리 최명호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집중, 알아차리기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데 이건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강조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CRF에 대해서 우리 정유규 교수님 논문 제가 한번 단톡방에 올려드렸었고요. 이게 노화에 의한 피로감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급격한 노화, 내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계별로 다시 유산소 능력을 회복시킬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요. CIPN, Chemotherapy Induced Peripheral Neuropathy예요. 화학 치료를 받음으로써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신경이 어떤 식으로 통증, 넘니스, 막 저림감, 불타는 느낌, 뭔가를 떨어뜨리고 막 이런 느낌들, 그리고 잘 넘어지고 이게 왜 생기느냐? 꼭 장갑 끼고 부츠 신은 것처럼 이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제가 그 암자활학회, 노인자활학회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그 학교에 참석해서 받았던 내용 중에 A알파, A베타 즉 이런 유수신경 섬유가 특히나 더 많이 손상을 받는다 노인에게 있어서. 근데 이것은 항암을 하고 있는 암 환자에게 있어서 거의 비슷한 증상이라는 거죠. 말단에 있어서. 당뇨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이 유수신경의 수초를 감싸주는 애가 누구냐면 슈반셀이에요. 말초신경에서는 슈반세포. 이거는 지금 이 신경세포에 이렇게 신경 전기 전달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절연 물질처럼 지방질로 쌓여 있거든요. 이게 바로 수초, 마이엘린인데요. 이런 게 쌓여 있는 신경이 있고 쌓여 있지 않은 신경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각을 느끼고 뭔가 고유수용 감각이나 메케노리셉터 같은 경우에 쌓여 있고요. 좀 이런 것들 우리가 통감각이라고 C5 얘기했지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통감각이 아니라 temperature, pain, itch, pressure, tension. 즉 free nerve ending 이게 바로 interoception이에요. interstitial free nerve ending. 이건 통증이 아니에요. 멀티모달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통증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제 최명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지금 이런 유수신경, 수초로 감겨있는 신경,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이런 고유수용 감각들 손상 당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이게 벗겨진 거를 어떻게 다시 감아줄 수 있어. 어떻게 하고 또 하면 돼. 우리가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어때요? 피아노 처음 배울 때 어눌하잖아요. 악보 보고 피아노 치고 저글링 할 때 어때? 자꾸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같지 않은 반복. 또 해주고 또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엘리네이션 되잖아요. 누가? 말초신경에 있어서 슈반셀이 그리고 우리 뇌에 있어서는 이걸 신경 아교세포라고 하죠. 누구죠? 누가 이걸 쏴주죠? 올리고덴드라이트. 그렇죠? 액티비티 디펜던트 마이엘리네이션이에요. 액티비티. 계속 활동을 해주면 거기에 의존해서 이 수초를 감아준단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자꾸 감각 자극 놀이를 해주면 해줄수록 수초가 더 많이 감싸지고 그리고 쫙쫙쫙쫙 더 전도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게끔 더 많이 시냅스화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웠거든요. 물리치료사들은.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정말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CIPN 저는 이렇게 해요. 손가락 발가락. 이건 제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다른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Treatment is supportive in nature. Muscle strengthening for prevention, gait training, orthosis, 뭐뭐뭐뭐뭐뭐뭐 하래요. 맨날 이런 것만 읽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Activity dependent myelination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 우리가 개발해내야죠. 이게 다 어디랑 연관된다고? 노화, 당뇨, 신경병증, 그리고 이런 항암 치료, 특히 황요법 맞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감각 자극 우리가 배웠던 거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는 건 지금 너무 심각하게 넘어가는데 워워해야죠. 다시 절일라 그래. 숨이 안 쉬어지려고 그러고 호흡부터 림프순환 세퀀스, 목 스트레칭, 몸통 부위 그리고 말단까지 이렇게 운동을 해주자. 림프순환 운동이 그냥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림프순환 세퀀스에 따른 근막 슬라이딩이고요. 결국엔
몸통부터 이건 뭐야? 결국엔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이에요. 특히 목 스트레치에 이거 아세요? 보컬 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저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보컬 트레이닝 하더라고요. 딱 제가 아는 림프스나 세퀀스에 목 스트레치 나오죠. 여기 터미너스 스트레치 하면서 음, 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어요. 자율신경계 유연성 회복을 위한 림프순환 운동법. 우리는 공급을 위한 혈액순환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죠. 냉장고 청소해줘야 냉장고에 뭐가 넣을 거 아니에요. 거기 쓰레기 하나 가득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사다가 쟁일 수는 없잖아요. 청소하고 공급해 줄 수 있게 림프순환, 근막순환부터 하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면역에 좋은 무언가를 내 몸에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몬 작용. 아까 시상하부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내 몸을 회복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신경계, 자율신경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바로 내분비계의 중추잖아요. 시상하부에서 뭔가 자극을 줘야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베거스 너브, 미주신경, 클래니오, 세이크라 이게 바로 부교감신경이잖아요. thoraco lumbar, 흉뇨추부의 교감신경이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든 신경인데 내가 안 움직이고 꽉 막혀 눌리면 어떻게 이 신경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미주신경은 이 장기까지 뻗쳐나가는데 살랑살랑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서 근막 슬라이딩을 즐김으로써 이 근막 선생님 근막이 근육만 싸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장기도 싸고 있고 신경도 싸고 있잖아요. 듀라마타. 내 몸이 제대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자는 그 의미예요. 그렇게 되어야 지금 이 논문 보시면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Cancer예요. 캔서 우리의 주제. 지금 여기에도 지금 부교감신경 나오잖아요. 지금 CNS가 Central Nervous System 우리 중추신경계 작동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추신경계 바로 그 심파스 그 자율신경계 파트를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센소리 시그널이 들어가고 A프런트 나오는 E프런트 스티뮬러토리 시그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포랑 교감을 하는데 여기에서 심파세틱 시그널 즉 교감신경 항진이 되면 어떻게 된다? 계속 말리그런트 악성 종양 즉 암화시킨다라는 논문이에요. 무시무시한 논문이죠. 그런데 이게 진실이라고 이제는 다들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마음만 잘 먹어도 암이 덜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는 뭐 이완 반응, 마인드 앤 바디 뭐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좀 막연하게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이런 근막을 타고 그러한 시그널들이 세포, 수용체, 인테그린을 통해서 유전자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어마무시하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호르몬이죠.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지금 환경 호르몬, 항생제 이렇게 남용되고 있는 이 환경에서 굉장히 취약했고요. 근데 그것이 여성에게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계속 발표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캔서 페인 신드롬이고요. 지금 이 내용을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공유 내리고요. 이제 좀 더 깊숙한 얘기를 병원에서 암 환자를 직접 보고 그리고 MLD, 매뉴얼 림프 드레나시를 직접 강의하시는 정순용 선생님께 좀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순용 선생님께 바톤을 넘길게요.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질문 잠깐 주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 소통을 위한 자리지 지금 이게 일방적인 뭔가를 지식 습득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들어오시고 부끄러우시면 채팅창에 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있을게요.
화면 공유가 되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그 암 환자 통증 관리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렸었는데 림프 부종 내용을 쪼끔 앞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통증 그다음에 인제 최신 저널 한 편이 좋은 게 나와 있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최근에는 인제 림프 부종 강의를 직접 하지 못하고 이렇게 웨비나나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게 돼서 직접 그 프랙티스적인 측면을 좀 보여 드려서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제 프랙티스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탄탄히 다지신 다음에 프랙티스를 하시는 게 훨씬 환자들한테 많이 되고 이렇게 그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그 림프 마사지나 뭐 림프 치료를 이렇게 한다는 거를 보고 그 따라하는 거는 결국 그 흉내밖에 내는 게 되지 않고 어떤 그 아나토미라든지 어떤 그 해부 생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치료를 접근했을 때와 전혀 다르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림프라고 보시면은 인간은 뭐 구조의 셀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항상 그 음식을 먹거나 이제 셀들이 이제 그 배설물을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들은 배설을 그 림프 순환이나 혈액 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는 모두 이렇게 배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일반 부종과 림프 부종 차이점이 가장 크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뭐 앵클 스프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맞아 가지고 멍드는 경우 일반 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림프 부종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는 상하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집 욕실에 그 수도꼭지가 고장 나서 물이 확 틀어진 경우 이렇게 그 욕조에 물이 차오를 수 있죠. 그런 것을 일반 부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상적으로 수돗물은 공급이 되나 이런 그 하수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욕조에 물이 차오르는 경우를 림프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종과 림프 부종은 이렇게 부어 있는 위치는 똑같아요, 림프액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원인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일반 부종과 림프 부종. 그래서 우리가 인제 요즘도 환자분들이 보시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팔이 부었을 때 뭐 냉찜질을 해요? 뭐 이렇게 뜨거운 핫팩을 할까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인제 그 심장보다 높게 올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스팩을 한다든지는 보통 인제 일반 부종에 해당되는 급성기대 치료 방법이고 그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림프 부종에 그 아이스팩을 댄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일반 부종이 있을 때는 좀 엘리베이션 좀 해 주고 밴데이지를 해 주죠. 그다음에 인제 림프 부종이 있을 때도 밴데이지를 하는데 그 밴데이지 종류도 인제 전혀 다른 종류의 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꼭 일반 부종 환자과 림프 부종 환자를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우리가 인제 그 처음 볼륨보다 한 10% 증가하거나 처음 둘레보다 한 2cm 정도 증가했을 때 이제 그 부종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뭐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측정한 값이 없기 때문에 인제 수술 그 전 그쪽 팔과 반대팔을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쪽을 다 측정을 해서 한 10% 내지 한 200 밀리 정도의 볼륨 차이 그다음에 어느 한 곳이라도 이렇게 그 ECM 보통 한 5 군데를 측정을 해서 ECM이 증가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ECM 이상 차이가 나면은 보통 림프 부종이 있다 하고 뭐 ECM씩 차이가 나서 5 군데를 더하면은 한 50이 넘어가겠죠. 그렇게 더한 값이 있어도 또 림프 부종이라고 일단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초적으로 워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인제 아르키메데스 원리죠. 이렇게 물을 어 이렇게 흐르게 해서 이 부피값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방법은 이런 위생적인 관념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신 인제 뭐 3D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반대팔과 이제 부종 있는 팔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봐 주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이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죠. 찍어 가지고 이제 그 팔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아이패드 방법은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프로그램이 그때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200 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서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은 이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부피값까지 측정하면은 상당히 좀 빠른 진단이라든지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ICG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인도 사이아닌 그린 색소 부하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놔서 우리가 인제 흘러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CG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그 마커를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에 인제 그 전적인 ICG를 쭉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선생님, 그 컴퓨터 소리 공유라는 걸 누르시면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혹시 소리가 원래 안 들리나요?